자,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거의 금요일과 같은 수준의 목요일입니다. 아, 내일 쉬는 날 좋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가 3.1절의 어떤 뜻을 기리며 좀 좋은 휴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휴일은 좋은 거죠. 그렇죠. 아, 댓글 보니까 성장관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기사를 봤습니다. 네, 따로 이렇게 맞습니다. 통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뉴스를 할 때 저희 회사 사정이 어떻든 저희는 또 제일 따끈따끈한 경제 그렇죠. 소식을 항상 네. 전해드리지만 어디 가서 한 5분 정도 아는 척할 수 있게 회식 자리 갔을 때 제일 좋습니다. 네. 아, 그거 봤어? 정도 한마디 정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퇴근글을 뭐 끝까지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회식 자리에서 하기 딱 좋은 이야기 비트코인 있죠. 아, 네,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뉴스 한번 보죠. 한번 네. 그 비트코인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돌았던 짤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집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대요 라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웠던 게시물인데 엄마가 세종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비트코인에 넣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코인 반감기가 와서 10배가 오른답니다. 왜 그런지 한참을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PD님. 아직 네. 화면이 안 나가고 있군요. 네.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시물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 날짜입니다. 언제입니까? 2023년 9월 13일. 했어야죠. 이분은 효자가 되지 않았을까. 네. 엄청난 효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른쪽은 이제 관련해서 뭐 코카인, 마리주아나, 알코올, 근데 BTC, 비트코인 펌핑 났을 때 표정. 네. 눈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한 10만 달러를 돌파해도 팔지 않겠다 그랬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네. 3일 만에 자산이 1조가 늘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워너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천만 원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2021년 11월 신고가인 8,270만 원까지 오른 뒤에 그 2022년 12월에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네. 8,270만 원에서 2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엄마가 9월 13일 날에 샀습니다. 이달 들어서 5,873만 원으로 시작해 50%가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11월 고점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구조대 언제 오나요? 네. 비트코인 구조대는 2년 3개월 만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9층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네. 90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구조대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비트코인 구조대는 2년 3개월 만에 왔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뻔한 스토리긴 해요. 그 상장주수 펀드 승인과 4월에 예정된 반감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한 열풍 네.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낙수 효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물 ETF의 하루 평균 유입액이 하루 평균입니다. 2억 6천만 달러. 거의 3천억 원이 넘네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속도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1년 안에 금현물 ETF의 총 관리 자산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분석이라는 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4월 반감기 얘기는 항상 나오던 거니까 네. 좀 거기서 그거를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올랐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한 그렇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저 투루12님이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3% 나올 때가 고점입니다. 네. 저 얘기도 맞을 수가 있는 게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한 그러니까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을 때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 나왔을 때가 고점 아니냐라는 분석도 어쩌면 수급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또 휴먼 시그널이라 그러죠. 휴먼 그렇죠. 네. 인디케이터. 네. 꼭 그렇게 반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 있잖아요. 근데 예. 저희는 이제 새로운 뭔가가 터졌을 때 전달하는 뉴스잖아요. 예. 거기서 안 올랐는데 뭘 전달해야 됩니까? 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업 쪽에서는 좀 네. 미리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산업 네. 쪽 현장에선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증시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우리가 괜히 증시 오르는데 그 이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네. 그 했던 거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오르는 것 같죠. 저희 말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만큼 올랐습니다라고. 네. 그러면은 사람 말이냐라고 얘기할 때가
8대일 수 있다라고 이제 트루12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어떠면 휴먼 인디케이터가 그렇죠. 아닐까 네.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오늘 그 국회 본회의를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바로 주택법 개정안인데 이게 굉장히 또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실거주 의무라고 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집을 획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 그걸 갭 투자에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거 갭 투자 하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주 가능 시점부터 2에서 5년간 직접 거주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이게 2021년에 도입된 거였었는데 근데 이러다가 2022년 하반기에 갑자기 부동산 시장 얼어붙어 버리니까 지난해 1월에 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정부에서는 좀 가닥을 잡았었고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략 약 5만 가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와, 5만 가구. 적지 않습니다. 예. 2021년 2월 이후에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가 해당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 그리고 이제 당첨자분들은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숨통이 트이는 거는 맞는데 다만 몇 가지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왜 3년이냐? 라는 겁니다. 이제 3년 동안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세 터울은 2년 터울이잖아요. 왜 3년이죠? 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2년 동안 살고 또다시 2년을 살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행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예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시점이 안 맞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아니 우리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갭 투자했던 자금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못해도 수억 원이 될 텐데 이 3년 동안 수억 원을 과연 모을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모으게 되면은 실거주를 해야 될 때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럼 LH에게 매수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발생하는 시점만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은 조금 더 디테일이 보강된 법안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사건의 그러니까 이 이벤트의 본질은 네. 그 당시에 워낙 청약 열기가 뜨거웠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를 좀 줄이려는 목적이었어요. 네. 수요를 줄여가지고 좀 부동산 시장에 좀 진입하는 사람들을 좀 막아서 가격을 잡아보자 뭐 이런 정책이었는데 네. 그게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라 보니까 이제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유입을 시켰어야 되고 정부가 작년 초에 이 실거주 요건 완화해 줄 테니까 좀 청약 좀 하세요. 네. 이게 이른바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해도 다 거주 안 해도 해주겠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는데 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야당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됐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연말에 워낙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알고 그랬다면은 아니 그 돈은 자기가 알아서 구해서 청약을 해야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정부가 방침을 그렇게 세워놓고서 그거를 보고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 정책의 정당성을 논하는 거는 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부 정책을 따라서 뭘 하려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거 안 되는데요?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가 하려고 해서 네. 거기 정부 방침에 따랐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3년 유예하는 게 옳으냐 나쁘냐 요거는 사실은 그 전에 정부 정책 나왔을 때 조금 네. 교통 정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디램 고정 가격이 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월 디램 가격인데요.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한 이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디램 엑스체인지 기준으로 PC용 디램 범용 제품 DDR4 8GB 요게 보통 기준가 네. 역할을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고정거래 가격은 업체 대 업체로 거래하는 B2B. 가격. 네, B2B.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더라 고정 가격이 아니라 변동 뭐죠? 스팟 가격이었나요? 스팟인데 한국말로 그걸 뭐라고 하죠? 스팟 가격? 예. 그래서 네. 스팟 가격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거래하는 거라 변동성은 크지만 물량이 작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이 좀 보합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 디램 시장이 좀 이제 소강 상태로 갔을 거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4개월 연속 오르고서 한 달 쉬는 거라 뭐 이게 이제 꺾일 거다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보통 분기에 사거든요. 분기 계약을 맺어요. 네. 그러면 1월에 계약을 맺고서 네. 2월은 원래 고정거래 가격에 계약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강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두 가지 요인. 하나는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하나는 좀 소강이 좀 있었다. 네. 그리고 지금 빗밤님이 반도체 수출액 늘었다는 것 같던데라고 하셨는데 저거는 고정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매년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는 걸로 나올 겁니다. 네. 수출은 늘어나는 걸로 가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낸드 가격이 3.82% 올랐는데요. 여기 또 똑같이 작년 10월부터 올랐는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낸드는 디램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낸드는 디램과도 다르게 업체가 많습니다. 과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번 판에 누구 하나 죽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뉴스가 지금 누가 죽을 거냐라는 게임을 봤을 때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둘 중에 하나 골로 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키옥시아가 옛날 도시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합병을 해서 좀 생존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네.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합병을 하려 그러는데 여기에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네. 그때 뭐 일본의 최태원 회장이 갔는데 거기에 뭐 산업경제성 차관이 막 부랴부랴 만나가지고 그거 반대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나는 싫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오마이뉴스에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거 그냥 합병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났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또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와 있어요. 그래갖고 아사히 신문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제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 회사,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근데 낸드 시장의 어떤 과점화를 위해서 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고요. 네. 여기서 더 큰 틀에서 보면은 낸드에서 교통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그 캐파 중에 투자액 중에 네. 요즘에 GPU를 너무 많이 삽니다. 그렇죠. GPU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D램보다 낸드는 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좀 시장이 조금 더 그 투자액 대비해서 적은 상황이어서 낸드는 조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6등인가 5등인가 하던 좀 이렇게 쩌리 업체 하나를 한국이 샀죠. 네. 어디였어요? 그 있잖아요. 그 만만한 그 인텔이라고. 그거 중국 거 팔았잖아요. 대령 공장. 네네네. 그거 산 데가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합병에 대해서 SK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네. 입장입니다.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거기 합병하게 만들어서 경쟁자를 줄이는 게 좋은 전체 건지. 시장에 본인한테 좋을지 아니면 둘이 합병하게 되면 점유율이 넓어지니까 네. 차라리 끝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를 보내는 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좋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자, 다음 소식도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자,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좀 주머니 사정이 어떻습니까? 좀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유 팍팍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권 팀장님은 어떠세요? 지나고 보니까 옛날이 좋았다. 저도 딱 그렇습니다. 자, 아마 비슷하실 텐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오늘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인데 여기에다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 물가를 배제한 명목 임금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얼마 받느냐 이 그 절대값 명목 임금의 상승률도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작년에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명목 임금이 396만 6천 원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2023년 기준이고요. 396만 6천 원. 그게 이제 상승률로 보면 2.5% 오른 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질 임금은 1.1% 감소한 거고 2022년에도 명목 임금은 뭐 4.9% 올랐는데 물가가 5.1%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0.2% 실질 임금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 연속 이 실질 임금이 뒷걸음질 치게 된 건데 이게 감소했던 적이 통계가 작성된 게 2012년부터거든요. 감소했던 적이 이번 2년 말고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2년 연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명목임금 상승률도 기존에 보면은 뭐 3%, 4%, 2020년은 워낙 특이했던 케이스니까 그때 그쵸. 빼고라면 4, 5% 정도였는데 작년은 2.5%로 명목임금 상승률도 상당히 둔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이 줄었습니다.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요. 그게 뭐였었냐면 성과급이나 특별급여가 12.4% 줄어들었는데 반도체가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그 성과급이 안 나오다 보니 실질 임금이 아니죠. 명목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연결짓고 싶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 통계청에서도 작년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을 조사했는데요. 이게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 있잖아요. 1분위 가구의 가계 지출이 0.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위 가구는 지금 월 평균 한 29만 원 정도 적자 살림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고소득 가구 1분위 고소득 가구가 이제 5분이잖아요. 상위 20%가 5분이잖아요. 이 가구의 지출은 전년보다 8% 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올해 전망이긴 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올해 전망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내수가 부진할 것 같다는 그 경각심을 항상 갖고 계시거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KDI도 그렇습니다. 물론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 이 관계업 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씀씀이는 늘어날 겁니다. 월급도 늘어날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소득 하위 20% 가구 있잖아요. 지금 이미 적자 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들 수출 관련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내수 서비스업에 종사하겠죠.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내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정책 방향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님이 슬픈 뉴스를 왜 이렇게 신나게 리포팅하냐. 제가 신났습니까? 예, 이조 기자 요새 자꾸 저 갈장 밟고 다니는 게 그 네. 엔비디아 따라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50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뭐 젠슨왕은 옷이 하나여서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나? 그런가요? 예, 그 기준 미달 상장사 상장 폐지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이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여기에 대한 멘트를 해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그 말이 되나? 이게 좀 멘트가 뭐냐면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 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든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특정 지표를 만들어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요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네, 상장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있어요. 매출 순익 기준, 자기자본 기준, 시가총액, 감사 의견, 정기 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지분 부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요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눈에 띄었던 건 주주 환원과 관련된 것, 요 부분이 들어간 게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복현 원장 제가 취재를 해본 얘기는 뭐였냐면 그거보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했던 멘트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이라는 거는 이복현 원장입니다. 네. 그 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나 거래소 상장기업이든 상당히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 세계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이 10년 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을 계속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차원의 문제라 국면이 비슷할 것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표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가중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총액은 늘어난다고 해도 지수는 안 올라요. 네. 시가총액은 이제 상장 회사가 올라갈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네. 상장하면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 퇴출이 쉽지 않다라는 건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한국거래소도 무서워합니다.
뭘요? 퇴출을 시켰을 때 그 주주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살릴 만한 영역이 좀 있으면 그러면 그냥 살려줘요. 네. 그러니까 살린다는 게 그럼 회사가 아예 그냥 없어지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돈 들고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우회 상장 비슷하게 하더라도 아, 그 부분들을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돈 들고 들어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막 다 멀쩡한 기업만 있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이복현 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수합병 세계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 네.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뭐 사채업자로 돈 땡겨가지고 인수한 다음에 거기다 막 주가 쫙 올려갖고 시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그렇죠. 지 주식 팔고 막 네.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퇴출을 많이 할 때는 저 한 2012년 그때 거래소 출입했었는데 네. 요 시즌 되면 막 1년에 40개씩 거래 막 퇴출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에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 뭐 심사 뭐 연기해서 살려두는데 이런 기업들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오히려 방점을 찍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밸류업과 관련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호재를 찾는 경향이 있고 네. 이 호재를 찾는 경향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꾸 뭘 줘요. 페널티 얘기도 하고 네. 주주 환원 기준을 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국면인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펀더멘탈하게는 방향성은 뭐 정말 문제 있는 기업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네. 나머지 그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약간 연결되어서 해석되면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근데 뭐 사실 네. 오해하게 멘트를 했죠. 어. 주주 환원과 관련된 기준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은 상장 폐지 안 되려고 그러면 주주 환원 아무리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퇴출 기준을 만들 때 어지간하게 안 와야 퇴출을 시킬까라고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멀쩡한 기업들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안 올라가도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정말 동전주의 쓰레기 주식들이 여기 상장 폐지가 안 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면은 네. 이복현 원장의 얘기는 정말 동전주를 사야죠. 네, 그렇죠. 그 회사들이 주주 환원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적자인데.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끔 얘기를 했고 애매하게끔 시장이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았나. 근데 중요했던 거는 밸류업이 가지고 있었던 밸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었던 단기적인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다는 것에 대한 좀 실망이 있었다는 부분들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단신 간단하게만 전해드릴게요. 자, 한국은행이 그 작년도 해외 카드 사용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32% 늘어났는데 저는 이 32% 늘어났다는 것보다 드디어 4년 만에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이 카드 사용 실적을 보면요, 지금 192억 달러를 기록해서 2020년에 지금 100억 달러대로 떨어진 이후 거의 4년 만에 다시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어디에서 누가 많이 썼는지 보니까 해외 여행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가 이제 해외 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관계자도 내국인 출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직구는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사실 이게 또 좀 내수로 기결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해외 소비 동향, 그러니까 국내 소비 동향 통계를 제가 쭉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해외 여행 말고는 돈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해외 여행 씀씀이는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제품 구매 아니면 서비스 이용 이런 것들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마지막 뉴스 시간 없는데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웬디스가 그 가격 변동 가격을 하는 AI 서비스를 도입을 했대요. 디지털 메뉴판으로. 변동 가격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학을 배우면은 메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가격이 올랐는데 그 메뉴를 그거 다 바꾸려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좀 많이 오르면 그때 바꾼다. 아. 내릴 때도 그때 바꾼다. 그래서 네. 좀 시장의 가격은 늦게 반영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메뉴판은 바로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디스가 그 손님이 많을 때 가격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웬디스가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 없다. 네. 손님이 없을
그러니까 손님이 많을 때 가격을 올릴 게 아니다. 네. 손님이 없을 때 할인을 했다. 아,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그치 할인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네. 잠깐만 손님이 많을 때 가격을 올리는 거하고 손님이 없을 손님이 때 없을 때 가격을 거. 할인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 뭐지? 나 원숭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 좀 웃으면서 뉴스 마무리하고 싶어서 내일 즐거운 휴가 되시라고 이런 조삼모사 뉴스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3월 1일 우리 선조들의 노력도 생각하면서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